1970년대 대한민국, 가부장제가 지배하던 시대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법정에 세운 전무후무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당시 언론은 이 사건을 대한민국 최초의 고부재판이라고 대서특필했습니다. 유교 문화가 뿌리 깊던 시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고소한다는 건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었죠. 사건의 주인공은 서울에 사는 평범한 30대 주부 김영희 씨였습니다. 그녀는 결혼 5년 차, 두 아이의 엄마로 시댁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 씨는 전형적인 구시대 어른으로 며느리를 엄격하게 대했죠. 아침 5시 기상, 온 가족 식사 준비, 빨래와 청소까지 모든 집안일은 며느리 몫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시어머니의 꾸중과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김영희 씨는 참고 또 참으며 5년을 견뎌냈지만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결정적 사건은 1974년 어느 겨울날 저녁 식사 준비 중에 일어났습니다. 국이 짜다는 이유로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퍼부은 것입니다. 그것도 온 가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말이죠. 남편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희 씨는 그날 밤 친정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친정부모는 처음엔 참으라고 했지만 딸의 상처를 보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며느리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를 폭행죄와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소식이 알려지자 동네는 발칵 뒤집혔고 온갖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시댁 친척들은 며느리를 페류나라고 비난하며 고소를 취하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심지어 친정 부모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딸 교육을 잘못시켰다고 욕했죠. 하지만 김영희 씨는 물러서지 않았고 법정 투쟁을 이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신문마다 고부 갈등, 며느리의 반란, 가족 해체 위기 등의 제목을 달았습니다. 보수적인 여론은 며느리를 비난했지만 일부 진보적 지식인들은 지지를 보냈습니다. 여성단체들도 이 사건에 주목하며 며느리의 인권을 옹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방청객들로 법정이 가득 찰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시어머니 측 변호인은 가족 간의 일을 법정으로 가져온 것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며느리 측은 폭행과 모욕의 증거를 제시하며 인권 침해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고심에 빠졌습니다. 전통적 가족 질서와 개인의 인권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증인으로 나온 남편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며 제대로 증언하지 못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의 증언도 엇갈렸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몇 차례 공판을 거치며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고부 갈등을 넘어 한국 사회의 가족 문화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연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은 어떤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다음 편에서 충격적인 판결과 그 이후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며느리 김순자 씨는 결국 법원에 시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체가 이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고소한다는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순자 씨는 폭행과 상해, 그리고 인격 모독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지난 5년간 겪었던 구체적인 피해 사실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폭행으로 인한 상처와 병원 진단서도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고 언론도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첫 공판에서 시어머니 측 변호인은 며느리의 고소를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고소하는 것은 효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집안 내부의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온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순자 씨의 변호인은 이것은 인권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며느리라는 이유로 폭력과 학대를 참아야 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순자 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겪은 일들을 하나하나 증언했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폭행의 흔적들을 보여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웃 주민들도 증인으로 나와 김순자 씨가 당한 일들을 증언했습니다. 한 이웃은 자주 비명소리가 들렸고 멍든 모습을 여러 번 봤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증인은 김순자 씨가 한겨울에 집 밖으로 쫓겨난 적도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반면 시어머니 측에서는 며느리가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며느리의 불손한 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훈육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사회 여론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며느리의 행동이 전통을 파괴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와 여성단체들은 김순자 씨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여성 인권단체들은 이 재판이 가부장제에 대한 도전이라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학가에서는 며느리의 인권을 지지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연일 이 재판을 다루며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통적 가족 질서와 개인의 인권 사이에서 사회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재판은 몇 차례 공판을 거치며 점점 더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도 법정에 출석해 김순자 씨의 상처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그녀가 심각한 트라우마와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안팎에서 이 재판은 한국 사회의 변화를 상징하는 사건이 되어갔습니다. 과연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모두가 그 결과를 주목했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는 앞으로 수많은 며느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역사적인 판결의 순간과 그 이후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법정은 연일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이 사건의 결말을 궁금해했죠. 시어머니 측 변호인은 며느리의 고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통적 가족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논리였죠. 하지만 며느리 측은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진단서와 이웃들의 증언이 쏟아졌죠. 첫 번째 증인으로 나선 이웃 주민은 며느리가 맞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며느리가 한겨울에 집 밖으로 쫓겨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병원 의사는 며느리의 몸에서 발견된 상처들이 지속적인 폭행의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증거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죠. 시어머니 측은 며느리가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훈육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언론들은 이 재판을 연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여성단체들은 며느리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가정 내 폭력 근절을 외쳤죠. 반면 보수적인 단체들은 전통가족 질서가 무너진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사회는 두 진영으로 나뉘어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세 번째 공판에서 며느리는 직접 증언대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죠. 그녀는 결혼 후 7년간 겪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법정은 숨죽이며 들었죠. 식사를 제대로 못하게 하고 잠을 재우지 않았던 일들을 증언했습니다. 친정 방문을 1년에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던 일도 밝혔습니다. 완전한 고립이었죠. 며느리의 증언이 끝나자 방청석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공감했죠. 시어머니도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불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불효 사례를 묻자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재판부는 시어머니에게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훈육이었다고 답했죠. 판사는 훈육과 폭행의 차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네 번째 공판에서는 남편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의 증언이 중요한 변수였죠. 남편은 어머니의 폭행을 알고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막지 못했다고 고백했죠. 그는 전통적인 효사상 때문에 어머니를 말릴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방관도 공범이라는 것이었죠. 다섯 번째 공판에서 검사는 시어머니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죠.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구형이었습니다. 가정 내 폭력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였죠.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고령의 시어머니를 감옥에 보낼 수 없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검사는 피해자의 고통이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나이가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했죠. 며느리도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그녀는 처벌보다 인정받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사회적 인정을 원했던 것입니다. 재판부는 신중하게 판결을 준비했습니다. 이 판결이 한국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죠. 드디어 선고 공판일이 다가왔습니다.
전국의 이목이 법정으로 집중되었습니다. 판결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순간이었죠. 이 재판은 단순한 고부 갈등을 넘어 한국 사회의 가치관을 시험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전통과 인권 사이에서 법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다음 편에서는 역사적인 판결의 순간과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재판부는 마침내 판결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례 없는 사건이었기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죠. 판사들은 며느리의 증언과 시어머니의 반박, 그리고 증인들의 진술을 모두 검토했습니다. 특히 병원 진단서와 이웃들의 증언이 핵심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객관적 자료였기 때문이죠. 1973년 가을, 드디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판사는 시어머니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폭행과 학대 혐의가 인정된 것이죠. 다만 형량은 집행유예였습니다. 고령과 가족관계를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판결은 다음 날 모든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사회적 파장이 엄청났죠. 보수적인 단체들은 유교 전통이 무너진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반면 여성 단체들은 이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여성 인권의 진전이라고 평가했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가족법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판결 이후 며느리는 남편과 함께 새로운 곳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는 완전히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같은 집에서 살 수 없었죠. 남편은 아내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친척들에게 비난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를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잘못된 관습은 바뀌어야 한다고 믿었죠.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비슷한 처지의 며느리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법률 상담소에는 고부 갈등 관련 상담이 급증했습니다. 숨겨진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일부 며느리들은 실제로 시어머니를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선례가 생긴 덕분이었습니다. 법원은 가정 내 폭력 사건을 더 이상 가볍게 다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1977년 가족법 개정 논의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며느리의 법적 지위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변화는 느렸습니다. 수백 년 이어진 관습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었죠. 그러나 이 사건은 분명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법이 가족 내 약자를 보호할 수 있음을 보여줬죠. 10년 후인 1980년대, 당사자 며느리는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터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옳은 일을 했다고 믿는다고. 시어머니는 판결 이후 몇 년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끝까지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 사건은 법학 교과서에도 실렸습니다. 가족법 역사의 중요한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고부 갈등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50년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 여성의 용기가 시작이었죠. 이 사건은 전통과 인권, 가족과 개인의 경계에 대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 사회는 계속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 첫 고부 재판 사건. 그것은 한 시대가 변화하는 순간이었습니다.